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취임 한 달 만에 입을 연 김명수 대법원장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24일 발표됐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특징과 갭 투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옥중기 심연으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리서치입니다. 선생님은 라디오를 5분 이상 들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시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요. 10월 17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20분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That's good news.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촛불 1주년 행사 때 청와대 행진은 안 된다는 촛불 시민이 적지 않으니 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조속히 결론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번 청와대 행진 계획이 통제되지 않는 몇몇 단체의 개별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청와대 행진이 철회되면 여의도 집회를 추진하는 시민들도 뜻을 모아 광화문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여지 또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와 자유한국당, 이명박 씨에 대한 압박도 다 같이 함께할 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국민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대동했던 위대한 역사입니다. 또한 정권교체는 그 역사의 산물입니다. 오늘의 이 갈등이 적폐 세력, 즉 수구기득권 세력에게 악용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JTBC와 한 회사지만 조중동의 일원인 중앙일보, 일면에 분열된 촛불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이어갑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을 이른바 죄악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죄악세가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11조 원이었던 죄악세가 지난해 18조 원으로 급증한 것인데요. 5년 동안 6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 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측은 장모가 외손녀인 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의 속도를 내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뜻을 모은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의 가능성, 연대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남 중진 의원들은 탈당까지 시사하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국가정보원 박원동 국익정보국장은 각종 정치 공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의 작성에도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공익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사익이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공익이고 공익제보자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분의 1위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우리 김프로가 목동에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사무실이에요. 오피스텔. 한 200평짜리 건물을 하나 세웠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그래요?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김용민 브리핑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로 건물 샀어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조촐한 사례금을 갖고 그렇게 알뜰하게 선용을 하셨군요. 하여간 우리 김 프로는 항상 저를 은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감사해서 그만하려고. 아, 건물 사는데 그만해야지. 노예 계약서 썼잖아. 왜 이래? 응? 그래요. 우리 김 프로와 썰렁한 농담을 좀 나눠봤고 우리 김 프로 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광고로 또 많이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광고 좀 들어와요? 요즘에는 그래도 문화 광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문화 광고라고 하면 뭐 책이나 영화나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데 영화 팟캐스트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광고 금액을 돈으로 다 받지 않고 일정 부분을 티켓으로 받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티켓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다 뭐 한 사람이 10번씩 가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티켓을 이제 나눠드립니다. 청취자분들한테. 아니, 암표로 판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거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 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냥 뭐 저희만 배부르는 게 아니고 그만큼 티켓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와서 많이 들으시고 신청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문화생활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프로가 진행하는 김프로쇼 많이 청취해 주시고 또 광고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맘마이스의 추석 이제 끝자락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갈 수 있는 레벨이 아닌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 맘마이스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한 1년은 계속 방송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빨리 시끄럽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수익 기자들을 상대로.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면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거기서 뭔가 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막 시원하게 해대면 그럼 뭐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트럼프지. 그렇죠. 뭐 트위터 쓰고 막 이러면. 근데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격식을 갖춰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기사화가 되거나 이슈가 돼가지고 다뤄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기사를 눈여겨서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보면 야, 이거 뭔가 개혁을 굉장히 할 것처럼 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니 아니 대법원장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하는 얘기가 별 거 없는데? 그리고 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싶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단 최근에 적폐 수사 관련해서 뭐 국정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구속영장이 계속 지금 기각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래서 최근에 구속영장 기각이 이제 빈발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반발을 더 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영장 재판도 재판이고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 검찰이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만 들으면 뭐야 이거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했는데 아니 영장 재판도 재판이니까 결과가 나온 거에 조용히 따라라. 검찰이 이렇게 나서서 법원을 비난하면 안 된다. 이거 옛날에 하던 얘기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차질을 어쨌든 빚고 있으니까 변호인 선정 때문에요. 뭐 이제 5명을 직권으로 선정을 했죠. 그래서 이름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제 뭐 재판 진행상 공개를 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월 뭐 한 둘째 주 정도 되면 재판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튀는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잘 진행이 돼가지고 결론도 잘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로 그냥 하나만 한 얘기처럼 들리는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자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가지고도 블랙리스트를 결국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전국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100명이나 모여가지고 그중에 압도적으로 80명 이상이 이거는 해야 된다.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답을 하시오. 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안녕 그리고 나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대법원장한테서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나가셨는데 새로운 대법원장이 뭐 지난번 대법원장이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셨다고 하지만 또 조금 본인이 난처하니까 뭉개고 있다가 그냥 훌쩍 나가셨다고 하지만 이제 6년 임기 남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결론을 딱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 주에 대법관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결정할 계획이다. 대법관들이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 KTX 승무원, YTN 해직 기자 물먹이고 원세훈 선거법 위반 딱지 떼준 그 대법관들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법관들이 대법원장만 바뀌었지 옛날 멤버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그러면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읽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서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상스럽게 직설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을 테니 좀 돌려서 물어봤어요. 대법관들 의견이 결정하시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솔직히 사법부 내 다른 그룹과 같은 비중으로 두기는 어렵고 높은 비중으로 듣겠다. 최대한 많이 존중할 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아니 대법관들이 만약에 그러면 아이 그거 불필요하니까 하지 맙시다. 괜히 우리 모양새만 구기고 뭔가 권위가 떨어지니까 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블랙리스트 조사 안 하고 구속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발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판이니까 결과는 존중해야 되고 과도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뭐 박근혜 재판에 대해서는 그냥 잘 진행이 돼가지고 잘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만 봐서는 예. 아니 뭐 양승태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른 뭐 사법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내놓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전관예우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장이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법행정처,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는 재판을 하는 곳과 법원의 행정을 하는 곳이 있는데 법원의 행정을 하는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 보직에 있는 판사들이 결국 나중에 재판에서도 그러니까 대법관도 되고 뭐 이렇게 주요 보직에 항상 가기 때문에 권한이 행정처에 비대하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늘 지적이 되었는데 이제 그거를 분산시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대답한 것들을 보고 야 이거 사람이 변했든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쇼잉을 했던 거였든지 우리가 못 알아보고 속았던 거였든지 뭐 이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요게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가 이제 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판사들 블랙리스트 이 건 때문에 사실은 뭐 단식 농성에 들어간 판사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고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탄핵당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밥벌이 활동을 하는 것을 끊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사건들이 모이는 시궁창 같은 곳이 법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 사회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라든지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럼 정말 그냥 사회 전체가 풀썩 주저앉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정하게 정해져 있는 법 그리고 원칙에 따라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법원인데 그 판사들을 성향대로 분석해가지고 내 말 안 듣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성향이 좀 불손하다라고 윗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놓고 그 사람들을 싹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엄청난 일인 건데 이런 엄청난 일을 그럼 조사를 안 한다고?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냥 언뜻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중체대한 문제이고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라는 걸 본인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어법을 서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오히려 읽혔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미 그거는 뭐 있었다고 짐작이 되죠. 모두가 미루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운용한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다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컴퓨터 포렌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시해서 만약에 조사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럼 진짜 나라가 발칵 뒤집힐 거거든요. 그때는. 지금이야 의혹이니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던지지만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나왔고 작성일자가 꽤 오래됐고 이것에 따라서 인사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이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그냥 놓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식이 있고 뭔가 양심이 있는 사람들 밑에서 연조가 어린 이런 판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적어도 뭐 대법관 이상 내지는 행정처에서 요직에 있는 이런 나이 많으신 연배가 있는 판사들 사이에서는 마뜩치 않단 말이에요. 최소한 어떻게든지 이거를 조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냥 좀 스무스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자 그러면 지금 대법관들을 비롯해서 대법원의 요직에 있는 행정처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원하지 않아요. 이게 조사가 되는 방향을. 예. 근데 김명수 후보자는 평소의 소신도 그랬고 여러 차례 본인이 밝혔던 것도 그랬고 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것도 그렇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혹은 뭐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거를 필요하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시그널을 주는 순간 보수 언론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일단 굉장히 큰 싸움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에 대해서 막 써제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직접적으로 대법원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수도 훨씬 낮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새파랗게 어린애가 대법원장으로 들어온 것도 지금 영 껄쩍지근한데 여기서 뭔가 자기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거를 자기들한테 뭔가 설득하고 방법을 구하고 이러지 않고 바깥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들어와? 그래? 안 해, 그러면. 아니면 너만 쫓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내부에서 기득권층이 똘똘 뭉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코너에 몰고 고립시키고 도태시키려 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못하니까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은근히 다른 것들을 뭐 흘리면서 언론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뭐 정치 세력들을 활용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만큼의 일들을 막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지금 말도 안 되게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법원이 특히나 검찰이 발끈해가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뭔가 왈가왈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죠. 영장 판사가 뭔가 저렇게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네요. 라는 뉘앙스의 답변이 나가는 순간 그러면 이제 또 언론이 굉장히 호들갑을 떨겠죠. 근데 그 호들갑을 떠는 게 지금 언론들이나 기득권 수구 세력이 있는 언론들은 옛날 양승태 체제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제 하에서 이렇게 오는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됐는데 뭔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이렇게 없던 질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좀 가는 것은 본인들한테도 뭔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예. 마뜩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장은 좋게 하겠죠. 적폐청산을 위해서 한 달 만에 입을 열었는데 굉장히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내지는 이걸 가지고 또 비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아니 영장 판사도 재판이고 판사는 독립된 기관인데 그 영장 판사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기록을 보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사적으로 재판 기록도 자세하게 안 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흔들어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잡음이 일단 나오면
그 뒤에 자기의 진심이 어땠든지 간에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망가진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그리고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뒤로 물러난 것 같은 스탠스의 답변을 해주는 것이 기사화가 될 리도 없고 이걸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리도 없고, 그리고 나서 제가 늘 쓰는 좋지 않은 말, 다이다이로 대법관들을 가서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하면서 내가 외부적으로는 당신들의 면을 세워줄게요. 그리고 당신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게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고쳐서 가야 되니까 최대한 하여튼 법원의 이미지를 구기지 않고 법원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식으로 한번 의견을 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거절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본인의 의중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던 거하고 다를 바 없는 식의 거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대법관들을 굉장히 축혀 세워줬단 말이죠. 다른 사법부의 이런 거하고 동급이 아니다. 대법관들은 다르신 분들이고 이분들의 의견은 비중 있게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미 축혀 세우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깥에서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기사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 이분이 그래도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좀 나름대로 고차원의 수를 쓰면서 이제 오면 맞는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어깃장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아마 안으로는 생각들이 굉장히 분분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 대법관들 그리고 법원 내의 그 일선 판사들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표시하지는 않되 물밑에서 개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면들을 놓고 볼 때 대법원장 한 사람만 바뀐 거거든요. 예. 나머지 주요한 곳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던 기득권 세력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지칭을 한다면 예. 그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서 뭔가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기사를 쓰고 뭔가 이렇게 그냥 흐름을 같이 만들어가던 사람들, 언론이라든지 그 주변의 정치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예. 대법원장 한 사람만 바뀌었는데 대법원장 한 사람이 물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자기 혼자 막 휘둘러가지고 쓴다고 그게 단번에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초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지금 초식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대외적으로는 전혀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품위와 품격을 지키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사법개혁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요. 개혁을 이뤄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 과정에서 자기가 맞는 말을 하는 것으로 뭔가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혹은 언론과의 만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박수를 받고 뭔가 인기를 끄는 순간 실제로 그 일은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전혀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조용히 자기가 해야 되는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이뤄놓고 나서 나중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라고 뭐 칭찬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예. 일단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영장 기각이라든지 아니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박근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 때문에 이거 뭐 보니까 실망스럽더라 라고 하실 분들한테 아직 실망하시긴 조금 이르고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초식으로 본인이 정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게 그래서 나가는 것이라면 저는 뭐 수개월 내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이제 하나둘씩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하거든요. 예. 부디 그 기대가 좀 맞아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김프로가 상상 속에서 대법원의 앞날을 시뮬레이션 한 거라기보다는 발언자의 그 행간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유추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 자리에 가셨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 대법원장 해보니까 좋은데?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다시 후퇴를 한 걸 가능성도 뭐 사람이니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진짜. 아니 이 부분에서 말이죠. 이 부분에서 그렇다.
나의 예측은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팟캐스트에 적응하는 거지. 또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에이. 지상파에 때가 묻은 사람이 하는 이런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지상파의 녹을 받으면서 말이야. 던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의 말씀, 예측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현안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가 또 나왔는데 10월 24일에 말이죠. 이게 어제는 제가 녹음 시간 관계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 24일 발표됐던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 이야기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도 부동산 쪽은 잘 모르고요. 이건 이제 선대인 소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건 이번 정책의 큰 틀에서 제 느낌 같은 총평 하나 하고요. 이걸 마지막쯤에 말씀드리고 앞부분에서는 부동산 용어를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아이고,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예. 진짜요? 저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 동아일보 다닐 때 증권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참 가치 투자 이런 거에 막 꽂혀서 돌아다닐 때였는데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주식 입문서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원래는 제가 낸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 입문서 이런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른 제목으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지금은 절판이 돼서 이제 못 구하는 책이 됐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쓴 이유가 2001년에 제가 처음 증권 담당 기자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명색이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찰 기자 하다가 이제 입사한 이후에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여의도에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자실 가보니까 보고서가 수십 건이 쌓여 있더라고요. 쭉 읽어봤는데 정말 조사 빼고는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증권사에 근무하는 저희 친구들이 야 미친놈아, 그러면 롯데제과 주식은 롯데마트에서 사고 호텔신라 주식은 신라호텔 프런트에서 사냐? 이러면서 저를 놀린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제가 그만큼 무식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증권 기자를 몇 년 한 뒤에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였습니다. 입문서를요. 예. 그 책을 내고 났더니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와, 이게 저처럼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와, 너무 유익한 책이에요. 너무 알고 싶었지만 어디 창피해서 물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요. 부정적인 반응은 야, 주식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을 뭘 책까지 써서 내냐. 시간 낭비 쩐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예. 사실 일반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기사를 읽을 때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용어가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보면 이 분야의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DTI, LTV, 갭 투자 이 3가지 용어를 살펴볼 참인데요. 제가 기대되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뭘 저런 쉬운 걸 내가 다운로드까지 받아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예, 다 아시는 그 이야기 맞고요. 그러니까 10분쯤 뒤로 돌리셔서 후반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 초반부는 정말 이쪽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4일 발표됐던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도 이 DTI라는 걸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여러 세세한 정책들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DTI라는 지표를 새로 개정해서 신 DTI라는 걸 적용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인데 문제는 이제 DTI가 뭔지 모르면 이번 정책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예. DTI, LTV 이 두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두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는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가 갚을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빌려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DTI와 LTV는 둘 다요. 은행에서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는데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판단하는 기준 2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보통 상대에 뭘 보고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냐면요. 상식적으로 보통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담보가 충분히 있느냐 요걸 봅니다. 예.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돈을 잘 버냐 요걸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돈을 좀 못 벌어도 담보만 든든하면 담보 믿고 돈 빌려줄 수 있는 거고요. 둘째로 담보는 형편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매년 연봉이 한 3억 원쯤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믿고 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LTV와 DTI는 이 2가지를 각각 다르게 보는 지표인데요. LTV는 담보를 보는 지표고 DTI는 소득을 보는 지표입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문제는 이게 되게 헷갈린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사에 보면 LTV, DTI가 나오는데 분명히 내가 옛날에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뭐가 뭐였더라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좀 죄송합니다만 아주 쉬운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빌려줄 때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본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1. 담보, 2. 소득 이 둘 중에 하나를 본다. 이 2가지를 일단 머리에 넣고요. 예. LTV와 DTI 두 용어의 끝글자만 보는 겁니다. 앞은 기억 안 해도 돼요. 맨 끝글자 요것만 봅니다. LTV는 V로 끝나죠. DTI는 I로 끝납니다. 요것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value, 가치라는 뜻이죠. 요 value는 V로 시작합니다. 다른 하나는 income, 이거는 이제 수입이라는 뜻이죠. I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LTV의 뒤에 V가 나오면 V? value. value는 가치니까 담보의 가치를 보는 지표구나. 요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DTI, income. 요건 수입이네요, 수입. 그러면 당연히 소득을 보는 지표겠군요. 요렇게 구분을 하는 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LTV, value, 담보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LTV가 보통 70%라고 하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 담보를 70%까지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최소한 7억까지 담보 가치를 봐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7억 원 빌려줄게. 네 집이 담보로 한 7억 원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DTI, I죠.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는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건 어떻게 적용하느냐.
DTI가 보통 40%다. 이러면 한 사람의 연간 소득의 한 40%까지를 한 해 빌린 돈 갚는 데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이 제가 5천만 원입니다. 이러면 DTI를 40%로 적용하면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까지만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매년 2천만 원 넘게 갚아야 할 정도로 무리한 빚을 신청을 하면은 허락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를 국가가 높게 설정하면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TV, 이 value, 담보를 보는 지표를 한 80%로 높게 잡으면은요,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은행이 담보로 8억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7억 빌릴 돈이 1억이 느는 거죠. DTI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 DTI, 인컴, 소득 보는 요 지표를 40%만 적용하면 이 사람이 매년 갚는 돈은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50%로 높여주면 2,500만 원까지 갚아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대출을 더 받아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이제 기본적 두 지표가 이해가 됐다고 치고요. 이번에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LTV가 아니고 DTI 쪽을 건드린 겁니다. 복잡하고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핵심은 과거에 비해서 DTI, 소득 기준을 낮춘 겁니다. 딱 어떤 수치로 낮췄다기보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조건으로 걸쳐서 낮췄어요. 그래서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DTI 비율이 굉장히 낮게 잡힙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신 DTI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골자죠. 그래서 언론을 보면 계산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를 사느라고 빌린 대출이 한 2억 원 있는 사람이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는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면 옛날이면 소득 괜찮네요.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신 DTI를 적용을 하면 이걸 굉장히 낮게 잡아서 빌릴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득 보는 지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다주택자를 겨냥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예. 한 가지 더요. 이번엔 갭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조금 간단해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 1억 원짜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9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요걸 사서 전세를 놓으면 보증금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요즘 이런 데 많습니다.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세를 놔요. 그럼 이제 9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자기 돈 딱 1,000만 원만 보태서 1억 원으로 집값을 냅니다. 이제 이러면은 1,000만 원으로 집을 한 채 샀죠. 근데 요 상태에서 전세 만기 2년이 지났어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9천만 원 하던 보증금이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러면 이제 집주인은 갑자기 1,000만 원이 새로 생겼죠. 물론 이 돈은 전세 든 사람이 나갈 때 줘야 되는 돈이지만 그 사람 나가면 또 딴 전세 받으면 되니까 일단 내 손에 1,000만 원 들어온 걸로 치는 겁니다. 이러면 이 1,000만 원으로 다시 아까와 똑같은 요령으로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끼고 다시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두 채가 됐습니다. 또 2년이 지났더니 전세 보증금이 또 1,000만 원씩 올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집이 두 채잖아요. 이 주인의 수중에 2천만 원이 새로 들어옵니다. 이래서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두 채를 더 삽니다. 이러면 이제 아파트가 네 채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불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 예는 제가 만든 예가 아니고요. 나는 갭 투자로 300채 집주인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 사보기 싫어서 서점에서 한번 훑어봤는데 이 책 저자가 책에 자랑스럽게 적어놓은 투자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300채 집주인이 됐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저는 보통 뭐 재테크책, 뭐 부동산책 이러면서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해서 수십억 벌었다 이런 말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저런 투자 방식으로 진짜 300채 주인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대신 요 사례가 갭 투자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사례이기는 합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갭 투자란 조금 전에 봤듯이 아파트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차이, 이걸 갭이라고 부릅니다. 요 갭을 이용한 투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좁으면 좁을수록 갭 투자자는 지 돈을 거의 안 들여도 됩니다. 아까 봤듯이 매매 가격이 1억 원인데 전세값이 9천만 원이면 땡큐 베리 머치인 거죠. 자기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갭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하고 뭐 갭 투자 설명회도 있고요.
심지어 갭 투자로 300채 집 샀다 이런 얼빠진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런 이유가 최근 들어와서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차이, 이 갭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치솟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전세 자체가 너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들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하나 나오면 서로 그거 차지하겠다고 달라붙어서 전세 가격이 막 오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비해서 평균이 65에서 75%나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90%를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억 원 매매가에 9천만 원 전세 이런 게 진짜 존재한다는 거죠. 갭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이제 들불처럼 유행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아하. 갭 투자에서 두 번째 중요한 전제는 이게 가능하려면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그 300채 뭐 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300채 사례의 핵심은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전세 끼고 샀는데 어라? 1년이 지나니까 전세가 1,000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긴 보증금 1,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또 한 채 샀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왜 가능하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지면서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좁은 갭을 이용한 이 갭 투자는 전세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세라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제도일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써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만 사용하는 시스템이지만 뭐 나름대로 제도를 갖춘 부동산 대여 제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려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라면요. 9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덜컥 집주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2년 뒤에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뭘 믿고 그런 거금을 덜컥 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돈은 사실 대출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그 집에서 2년간 거주하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9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무이자로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DTI나 LTV 말씀드리면서 이런 지표가 있는 이유는 돈을 빌려줄 때요. 저 사람이 과연 돈을 잘 갚을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대출을 할 때는 빌려주는 쪽에서는 저 빌려가는 놈이 2년 뒤에 과연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예.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전세 계약할 때 보면요. 아무도 이 집주인이 돈을 빌려가는 건데 2년 뒤에 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점검을 안 해요. 아무도요. 예. 유일한 안전망이라는 건 집입니다. 저 사람이 이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집이 담보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집이 담보라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을 전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선뜻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돈을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수천만 원, 수억 원 떼이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장치인 겁니다. 예. 혹시 이야기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있고요. 전입신고한 다음에 확정일자 받는 제도도 있고요. 전세권 등기하면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집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전세금부터 갚게 하는 제도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반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 전세금 떼인 사람들이 꽤 될까요? 그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겠어요? 전세권 등기를 안 했겠습니까? 다 하고도 못 돌려받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 집주인이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 과정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빌려준 전세금을 받으려면 담보가 된 집을 경매에 붙여야 돼요. 이게 우선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게요. 경매에 붙여서 팔았는데 그 돈이 전세 가격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가 아까 지금 갭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역에 따라서는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 9천만 원인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경매에 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5천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 그냥 꼼짝없이 4천만 원 떼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행하는 갭 투자는 제가 아까 두 번째 전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아까 300채 갖고 있다는 사람이요. 전세 가격 떨어져서 한 곳에만 펑크나면 나머지는 줄줄줄 엮여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전세가가 폭락해서 줄줄줄 엮였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느냐는 겁니다.
300채 갖고 갭 투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짝 망합니다. 살짝. 예. 진짜 망하는 사람은 집을 담보라고 믿고 수천, 수억 원 전세금을 선뜻 건넨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LTV, 이제 V죠. 밸류, 담보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LTV만 해도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저 집의 담보 가치를 얼마로 봐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높게 잡아줘서 돈을 빌려줬는데 집주인이 망했어요. 그래서 경매를 넘겼더니 집값을 제값에 못 받습니다. 이러면 은행이 망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LTV를 적절하게 낮게 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한 70%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담보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은행이 돈을 줄줄이 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돈을 떼어서 망하잖아요.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요.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이 갭에 대해서 규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세도 결국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제도인데 집의 담보 가치를 LTV처럼 70%로 하자 혹은 60%로 하자 이런 규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집 매매가의 90%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집값이 폭락하면은요. 담보라고 믿었던 집 가격이 내가 낸 전세 가격보다도 떨어지면은요. 꼼짝없이 떼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공학적으로 보면 전세 제도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위험한 안전장치가 너무 부족한 아주 후진적인 대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이게요. 예. 보통 가계부채가 GDP 대비 70에서 75%면 적정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막 90% 근처까지 육박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최경환에 대해서 진짜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경환은 위스콘신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금융투기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한 상태예요. 자, 이러면 이 1,400조에 붙는 이자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금리가 오르면은요. 당연히 돈 빌린 사람들이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죠. 이게 생각만큼 간단한 게 아닌 게요.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면 보통 0.25% 올리는 건데 들으시는 분들은 0.25%에게 고작 그 정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가계부채 1,400조에 0.25%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은요. 이자 고작 0.2% 오른 건데 빚진 사람들이 더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1년에 3조 5천억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비시장에 써야 되는 돈 3조 5천억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진짜 개고생을 합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 소비가 증대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정책을 쏟아붓고 개고생을 해도 소비 1조 원 늘리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금리 딱 0.2% 오르면 소비로 흘러들어가야 될 돈 3조 5천억 원이 매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최경환한테 화가 안 나겠냐고요. 지금 최경환이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지금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가 타글타글 갈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1,400조 중에 못 갚는 돈이 생기면 이건 뭐 핵폭탄입니다. 이게 다 은행 대출 끼고 집 샀는데 집값이 폭락하면요. 집 산 사람 망하죠? 돈 빌려준 은행 망하죠? 국가 따라서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고 사는 핵폭탄이 가계부채 1,400조가 전부 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는 굉장히 허술한 대출 제도예요. 집주인이 2년 뒤에 갚아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집 담보로 수천억에서 수억 원을 그냥 빌려간 거예요. 이 집주인이요. 이 돈 규모가 얼마냐? 2015년 말로 무려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500조를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도 가계부채로 잡아야 돼요. 가계가 진 빚이니까요. 그런데 이것까지 가계부채로 넣잖아요. 우리 가계부채는 사실상 2,000조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GDP가 1,600조쯤 되는데 국가 전체 GDP보다 국민들이 빌려 쓴 돈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파트값 떨어지면 이게 얼마짜리 핵폭탄이 터지느냐? 2,000조짜리가 터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잘못하면 국가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4일 발표된 정부 대책으로 잠깐 돌아보죠.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신DTI를 적용하면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옥죄겠다는 게 약간 골자로 보인다는 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 제목이 이래요. 가계부채 대책으로 포장됐지만 뜯어보면 다주택자 잡기.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문장이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겉은 부채 관리로 포장됐지만 뜯어보면 다주택자를 옥죄겠다는 정부 포석이 깔렸다. 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새로운 DTI가 도입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니네들 사실 다주택자 겨냥했으면서 뭘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뻥을 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조선일보는 정부 대책을 비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사를 딱 보고 조선일보 정답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짚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예. 이번 신DTI를 도입한 정부 정책의 외형상 목표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있지만 본질은 갭 투자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추가 투자를 막고 이걸 줄이는 데 있다는 조선일보 판단은 정확합니다. 모처럼 저하고 조선일보하고 견해가 일치합니다. 다만 조선일보와 제 관점이 다른 건 조선일보는 갭 투자를 겨냥한 이번 대책을 비아냥거리지만 저는 이게 너무 저글박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예. 정치자분들 다 들으신 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잡아야 되겠습니까? 전세라는 제도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이 허술한 담보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진행된 대출이 500조 원이 넘는 대출 시장입니다. 이걸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300채 갖고 있다는 그분 부자 되신 게 배가 아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만약에 집값, 전세값 동반 하락해서 가계부채 1,400조인데 전세 시장에 몰려있는 500조까지 물려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300채 갭 투자해서 번 너는 그냥 조금 망하지만요. 죄 없는 5,700만 국민은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냐고요? 안 막아야 되겠냐고요? 예.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걸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더 묵직한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엄청나게 강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오늘은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갭 투자라는 명목으로 전세를 끼고 너무나 허술한 대출 제도를 이용을 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제 판단으로는 2,000조까지 물려있는 이 상황을 지금 필사적으로 막지 않으면요. 진짜 국가 운명이 대한민국 부동산에 걸리게 되는 백척간도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비아냥거리지만 이번에 다주택자 갭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해법은 이런 거죠. 지금 주택이 모자라니 공급을 늘리자. 이런 건데. 아니, 그렇게 해서 공급 늘리면 다주택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는데 실제로 자가를 소유한 사람은 40%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주택 공급률이 100%가 넘은 그 대부분의 집을 투기꾼들이 휩쓸고 지금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그걸 모를 줄 알고 그런 야부리를 터는 걸까요? 조선일보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보수 언론들이 이제 워낙 이 건설 쪽에 광고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런 야부리를 털어서 계속 여론 조작이 됐죠.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종부세 정책이 얘네들의 야부리에 말려서 큰 공경을 겪은 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만큼은 부디 얘네들의 이런 야부리에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믿고요. 얘네들 야부리 터는 건 그냥 한번 쓱 비웃어주면 되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그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 측은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위증죄로 처벌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역시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죠. 당시 조윤선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윤선 장관은 9월과 10월 두 차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첫 국감인 지난해 9월에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10월 출석 때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요. 10월에 있던 국감에서 당시 조윤선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위증했습니다. 따라서 조윤선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0월에 출석한 국감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 회의록을 확인해봤는데요. 지난해 9월 첫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의 증인 선서는 종합감사에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 그 이후 당시 조윤선 장관은 기관 증인들을 대표해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이어서 조윤선 장관이 위증을 한 10월 종합감사에서도 유성엽 위원장은 9월 국감일에 증인 선서를 하여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고지까지 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판례에 따르면 최초의 선서 이후에는 선서하지 않아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출국 금지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4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 판사 출신이죠. 법꾸라지들의 생명이 다해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쓴 상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에서 신규 회원가입 후 첫 구매 시 4+2 혜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지방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나겠는데요. 아침 서울 기온 10도, 대구 7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크게 올라 20도 안팎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1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10월 26일입니다. 일각에서는 탕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의 탕은 또 히로부미가 받은 탕이고 다른 탕은 다 아시죠? 아니 근데 1979년 10월 26일에 그때 교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기억에 선해요. 하숙 생활을 했는데 박정희가 죽었다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밤새. 어디서 하숙하셨어요? 지금은 익산이라고 하죠. 이리. 네, 이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도 깜짝 놀랐죠. 나라 망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하숙집 아주머니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고 밤에 가는 길에 우리도 쫄래쫄래 따라가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 편히 쉬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 미스 프레지던트라고 이제 곧 개봉할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분이 이제 김재환 감독이라고 MB의 추억, 코바디스, 그리고 트루마쇼 이걸 만든 분입니다. MBC PD 출신이고요. 그 MBC에서는 이용마 기자와 동기였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제가 박정희 시대와 자신을 그야말로 합체해버린, 그러니까 나의 자긍심 정체성을 모두 국가에 헌납해버린 어르신들의 멘탈리티를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네, 김 PD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신이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다닐 때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 박정희 딱 사진 걸어놓고 그 박정희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예.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딱 붙여놓고 필승 이래놓고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경수나 박정희 죽었을 때 그 흰 옷 입고 나와서 절하면서 울부짖는 거 보십시오. 아이고. 그건 뭐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죽었을 때 북한 인민들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예.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말이죠. 선량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박정희 사진 앞에서 사배를 올리고 그 임금한테 하는 게 사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국민교육원장을 아침마다 읊으시는데, 야, 참 길기도 길거니와 이건 거의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예, 이게 참 참담했습니다. 그분은 뭐 거리에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말종 박사모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른이신데,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많은 어르신들도 이런 분들과 유유상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독재자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버렸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그대의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덧붙이면은 대학 들어와서 학교 들어와서 이제 박정희의 실체를 조금씩 알면서 정말 환멸에 치를 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10월의 마지막 밤. 잊혀진 계절. 예,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그걸 개사해서 잘 부르는 선배가 한 분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뭐 하고 있다가 말없이 총 맞았지요 하는 뭐 이런 노래 개사해서 부르곤 했었습니다. 예. 좀 대단한 분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교수님. 12.6을 또 우리가 맞게 됩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있는 12.6은 참, 나름 또 뜻깊은 12.6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그래서 또 교수님이 감옥에 있는 박근혜를 또 생각하면서 책 한 권 준비하셨죠? 네, 이 감옥 시리즈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예. 더 좋은 옥중에서 쓴 글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 수고, 이건 좀 어려워서 소개하기가 좀 어렵던데. 그 수고라는 게 무슨 수고입니까? 수고하다. 손으로 썼다는 뜻입니다. 기고할 때 고에다가 손숫자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매뉴스크립트라는 뜻이죠. 이 옥중 수고 같은 책들도 있는데 이 방송에는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옥중에서 쓴 편지 심연으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옥중 편지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과 좀 다르게 예.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대단히 예술적인 향기가 아주 가득한 그런 편지입니다. 예. 오스카 와일드는 많이들 아실 텐데 행복한 왕자라는 그 동화를 쓴 사람이죠. 행복한 왕자는 대단한 걸작입니다. 사회주의적인 경향성이 아주 강한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예술과 도덕의 문제를 추궁해 들어가는 아주 걸작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살로메를 비롯한 희곡도 많이 썼고요. 또 유명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가 19세기 말 1895년 무렵이죠. 동성애 혐의로 연루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예. 아주 추잡한 놀이에 빨려들어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들인데 정말 명편입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오스카 와일드의 이 옥중 편지는 옥중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어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작가의 산문들을 보면은 오스카 와일드가 이것저것 등장합니다. 예. 이 책은 그냥 제가 많은 설명 없이 몇 구절만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상상력에 관한 통찰이 아주 빛나는 구절입니다. 사랑은 상상력을 먹고 자라지. 우리는 상상력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명해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의 우리보다 더 고귀해질 수 있어.
상상력에 의해 우리는 삶을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오직 상상력에 의해서만 실제적이고 이상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말이지. 오직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게 상상된 것만이 사랑을 살찌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증오는 무엇이든 먹고 살을 찌울 수 있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이 마셨던 샴페인 한 잔, 당신이 먹었던 기름진 음식 어느 하나도 당신이 품은 증오를 살찌우고 더 커지게 만들지 않았던 것은 없었어. 또한 당신은 자신의 증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 삶을 가지고 도박을 했지. 내 돈으로 도박을 하듯 경솔하고 무모하게 그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혹시 도박에서 지더라도 당신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겠지. 만약 당신이 이기면 그 환희와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 건 당신이 되리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랑한 사람이었던 알프리드 더글라스에게 사랑과 상상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상상력의 빈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들은 늘 이게 증오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 상상력을 토대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오스카 와일드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는 우리를 눈을 멀게 한다는 그리고 증오가 우리 삶을 독설하고 마비시킨다는 언급까지 오면은 오스카 와일드가 얼마나 삶을 깊이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를 걸어서 유미주의자, 탐미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삶을 정말 사랑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권위나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런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볼까요? 가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많은 애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이 오스카 와일드의 10년으로 붙들 읽으시면서 이런저런 통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좀 읽어볼까요? 가난에 관한 이야기? 가난한 이들은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로우며 더 다정하고 더 감성적이지. 그들의 눈에 비친 감옥은 한 인간의 삶에 닥친 비극이고 불운이자 사고이며 다른 사람의 연민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두고 단지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만 말해. 그들은 늘 그렇게 말하고 그 말 속에는 사랑의 완벽한 지혜가 담겨 있지. 하지만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얘기가 전혀 달라져. 우리에게 감옥은 한 사람을 천민으로 만드는 곳이야.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에 대한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어.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지. 그들은 내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전혀 반기지 않아. 내겐 희미한 달빛을 다시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지. 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현명하고 자비롭고 더 다정하고 감성적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참회이기도 한데요. 자신처럼 이렇게 쾌락을 추구해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감옥의 고통들을 견디기 어렵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면으로부터의 아주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인은 흔히 저주받은 운명이라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위대한 시인을 자신을 위대한 시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뛰어난 천재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떠올리는데 아주 빛나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진정한 한편의 목가야. 비록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어둠이 다가와 대지의 얼굴을 뒤덮고 큰 돌이 굴러와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으로 끝날지라도 말이지. 우린 여전히 그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젊은 신랑으로 여기거나 푸른 초원이나 시원한 개울물을 찾아 자신의 양떼와 함께 계곡을 헤매는 목자, 음악으로 하느님의 도시를 지키는 성벽을 세우고자 노래하는 이, 또는 이 세상도 그의 사랑을 담기에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겐 그가 일으킨 기적이 봄이 오는 것만큼이나 경이롭고 자연스럽게 느껴져. 그래서 그의 특별한 매력이 매우 강렬한 나머지 그의 존재만으로도 고뇌하는 영혼에 평온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의 옷이나 손을 만진 이들이 그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믿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그가 삶의 대로를 지나는 동안 삶의 신비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이들이 그것을 명백히 보게 되고 쾌락의 목소리 외에는 그 어떤 목소리에도 귀가 멀었던 이들이 처음으로 사랑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것이
아폴로는 류트 소리만큼이나 음악적이라고 느끼며 그가 다가감에 따라 사악한 열정들이 달아나 버리며 죽음과도 같은 밋밋하고 상상력이 결여된 삶을 살던 이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듯 깨어나게 되고 그가 언덕에서 가르칠 때에는 군중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세속적인 근심을 잊게 되고 식탁에서 그의 말을 듣는 그의 친구들에게는 퍽퍽한 음식도 감미롭게 느껴지고 물은 맛 좋은 포도주 맛을 띠며 온 집안에는 감송의 향기와 달콤함이 가득 배는 것도 모두 믿을 수 있게 되었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삶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한 것은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상당히 드뭅니다. 네. 예수 곁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상상력으로 충만한 인간이 된다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예수의 정신이랄까? 삶을 실천하는 게 진정한 시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오스카 와일드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당시 영국 사회죠. 이 사회가 기독교 문화권에 젖어 있었네요. 뭐 이탈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보이지 않았고요. 아주 교조적으로 흐르고 있었죠. 이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런던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수적인 기독교계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쳐넣었다는 거죠, 이 천재를. 그리고 중노동형에 처해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감옥에서 나오자 3년 7개월인가요? 지나서 1900년에 바로 사망합니다. 참 시대의 천재를 못 견뎌하는 자들이 그 사회에 패권을 쥔 기득권자들이고, 이 기득권을 흔들까봐 또 다른 생각, 또 날선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또 모난 것을 고르게 만드는, 참 어느 시대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우리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술을 모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그런 그 예술 속에 구현된 모습들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에 관한 견해가 아주 돋보이는 구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술가는 오직 표현을 통해서만 삶을 상상할 수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겐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하지만 그리스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는 우리를 경외감으로 가득 채우는 광범위하고도 경이로운 상상력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려 표현을 하지 못하는 고통의 세계를 자신의 왕국으로 삼아 스스로 그곳의 영원한 대병자가 되었지. 내가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 탄압 속에서 말을 잃어버려 오직 10만이 그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는 자신의 형제들로 선택했어. 그리고 장님에게는 눈이, 귀머거리에게는 귀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입술이 소리가 되어주고자 했지. 그의 소망은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향해 불 수 있는 나팔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어. 그리고 아름다움의 개념을 슬픔과 고통을 통해 실현하는 사람의 예술적 기질과 함께 어떤 생각이든 하나의 이미지로 구현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느끼고는 자신을 고통의 인간의 이미지로 구현한 거야. 그는 그런 식으로 예술을 매료하고 지배했어. 그 어떤 그리스의 신도 그러지 못했는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예술가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는 예술가라는 것이고요. 그 정신의 고갱이가, 핵심이 그리스도에게 깃들여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예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또 오스카 와일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이 책 시면으로부터 꼭 읽어보시고요. 예. 이와 아울러서 오스카 와일드는 또 뛰어난 비평가이기도 했는데 거짓의 쇠락이라는 책도 함께 보시면은 정말 많은 상상의 에너지를 길어올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예. 서승 선생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준식 선생, 그리고 또 수요일에 신영복 선생, 그리고 오늘 오스카 와일드.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감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와 대조 비교가 되는 그런 대상이 됐는데, 참 우리 박근혜 씨는 굉장히 영광인 줄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비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진짜 감옥에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뭐 들을 기가 있겠습니까만은
핑계를 대고 여러분들께 이 감옥의 상상, 감옥의 사유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서 혁명에 관한 책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선되고 으뜸되는 책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명성교회가 새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 노회에 청빙안을 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노회의 동의를 구해야만 새 담임 목사로 인준받을 수 있습니다. 노회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이 압박을 가하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가 요구한 새 담임 목사 청빙안을 수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명성교회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고 새 담임 목사는 최근까지 명성교회를 담임한 김삼환 목사의 아들입니다. 세습을 한 거지요. 자, 그러자 예수교 장로회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이 학교 윤관 총학생회장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윤관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회장님, 명성교회를 제가 대략 설명했는데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죠? 네네, 맞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큰 교회니까 그래서 뉴스가 되는 면도 있는데요. 명성교회가 한국개신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회를 다니는 교인분들은 그냥 명성교회 하면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특히 이 세습 문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잘 이해를 하려면 조금 불경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예. 교회를 기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국 기업계의 삼성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게 바로 명성교회다라고 설명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규모로 보나 또는 경제력으로 보나 또는 교계 안에서의 영향력으로 보나 명실상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삼성에 비유하셨는데 비유하시는 기분도 참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대형교회, 명성교회의 담임은 김삼환 목사인데 이 김삼환 목사가 최근에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원로 목사로 추대됐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후임 목사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이란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명성교회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부교역자, 즉 부목사나 전도사로 일하는 것을 많은 신학생들이 솔직히 지망하는 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러한 어떤 주류 흐름이 있죠. 예. 그래서 명성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대형교회라든지 교계 내에서 영향력 있고 이름 있고 네임밸류 있고 이러한 교회를 좀 이렇게 선호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거를 이제 좀 대놓고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예 속으로만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바라고 여기 왔냐, 우리가 그런 거 바라고 목회자, 성직자 하려고 하는 거냐 라면서 이제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장신대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분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습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으니 이거 뭐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윤관 회장님은 미래를 다 내던진 오늘만 사는 분입니까? 뭐 그렇진 않고요. 예. 사실 이렇게 반대하는 게 전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또 대학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부 위에 또 이제 신학대학원이라고 있는데 신학대학원은 소위 말로 목회 후보생들이라고 불려요. 그렇죠. 그분들은 3년의 과정을 마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코스를 걷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대학부 학생들은 좀 자유롭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부 학생들도 이미 전도사나 교육자 자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성교회 세습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요. 예. 또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게 또 우리 신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반응을 우리가 또 역사로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침묵이 편안할지라도 불편한 외침을 던지는 게 저희 신학생들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3년 과정을 눈치 보면서 길들여지면서 이렇게 잘하게 되면은 한국교회는 영영 미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네. 자, 다시 그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좀 돌아가 보면요. 이미 그 예수교 장로회 교단법에는 세습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규정을 어기는 건 문제 아닌가요? 네, 그럼요, 문제죠. 이게 당위적으로도 그렇고, 뭐, 성경적으로도 틀렸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총회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같은 경우는 세습 금지 법안을 마련을 했어요. 예. 총회 법안으로 마련을 해서 담임 목사의 직계 자손이나 사위나 이런 식으로 해서도 세습이 안 된다라고 이제 명실상부하게 딱 이제 공언을 해놨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초법상의 행동을 한 셈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 학교에서도 이 세습 반대 기습 시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도 이제 발언을 했지만 흔히 저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정의는 법 너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김 하나님의 세습이 법 너머에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발언을 제가 또 했었습니다. 예, 그 김사만 목사 아들 이름이 김하나 목사이기 때문에 김하나님이라고 하셨네요. 예. 아, 그래요. 자, 이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장신대에도 출강한 그런 이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전에 그 장신대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아버지로부터 목회직을 대물림 받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요. 입장이 바뀐 겁니까? 네,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신 적도 없고 생각이 바뀐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고 그냥 계속 쭉 침묵으로 일관해 오셨거든요. 근데 이 세습이 본격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올해 연초에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안 지금 명성교회가 새노래 명성교회를 내주면서 거기에 김하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두 교회를 합치는 합병. 그거는 합병이지 세습이 아니다. 네, 이런 논리로 이제 합병을 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실망을 했죠.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도 그때 성명서를 냈고요. 그래서 저는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삼성의 그 제1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이런 과정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고사에도 보면 지록위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면서 속이는. 사실 명백히 보면은 세습이고 심지어 한겨레 신문에서도 변칙 세습이다라면서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세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병이라는 거고 세습이 아니고 청빙이라고 자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참담합니다. 미래가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셈이 되는 건데요. 예수교 장로회가요. 게다가 또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10월 31일인데 돌아오는 10월 31일이요. 아니 그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이 상황 학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저희도 뭐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전에 이미 건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사만 목사님께서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런 수순, 세습을 위한 수순을 계획대로 차근차근 밟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참담하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계의 현실이나 한국교회 현실이 상당히 많이 비참하고 참담하다라는 것이 저희에게 지금 이야기에 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회장님 또 하나 여담처럼 드리는 질문인데 이번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정기총회가 이제 9월에 있었는데 뭐 보니까 요가도 안 된다, 뭐 마술도 안 된다.
이게 저 통합교단에서 나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년간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이 마술 안 된다, 요가 안 된다, 그런 거였죠. 아니, 사실 예장 통합하면은 비교적 좀 열린 신학, 열린 학문, 전통이 있는데 말이죠. 뭐 또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조차 신학교 입학을 불허한다. 이런 결의도 나오고 말이죠. 또 더러는 뭐 아직 뭐 전체 총의로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를 2단을 넘어 2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교 장로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글쎄요, 저 잘 모르겠네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일단 저희도 이번 총회를 보면서 성명서를 저희도 또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번 총회에서 결의되었던 내용 중에서 특히 성소수자들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많이 이제 후에 정리되는 평가 내용은 좀 졸속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많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런 동성애라는 사회적인 이슈의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총회에서 대책위를 세우고 그 대책위가 1년여간 동안 연구를 하고 공부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총회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몇 목사님들이 이제 손들고 막 일어나서 발언하면서 색출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그 자리가 마치 무슨 마녀 사냥하듯이 그래서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좀 있으면 성명서 나오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발언을 하는 사람이 동성애 옹호자로 완전히 몰릴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역행하는 그런 결의들이 나온 것 같고요. 마술, 요가 그런 부분도 저희 신학생들이 많이 그냥 웃고 있어요. 아니, 선배들인데 말이죠. 또 자신의 어떤 미래의 토대를 만들어줄 목사들인데 아니 이분들이 왜 이렇게 중세시대에 버금가는 폐쇄성을 세상 앞에 자꾸 노출하는지. 네, 제가 봤던 웃긴 기사 중 하나가 저희 학교 옛날에 신약학 교수님 중에서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예. 그분이 핑클 옛날 멤버 그 성유리 씨 아버지세요. 예. 그런데 이효리 씨가 또 핑클 멤버이잖아요. 예. 근데 이효리 씨가 또 요가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총회 결의가 성유리 씨와 이효리 씨의 사이를 멀게 했다. 이런 기사까지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법을 넘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래도 가장 생각이 바르고 건전하다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또 이렇게 아주 근본주의적 보수 색채를 뚜렷이 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500년이 이런 식으로 역으로 기념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세습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교단의 어떤 명예와 또 우리 학생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데 말이죠. 어떻게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대응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네, 일단 총학생회는 세습 청빙된 것에 대해서 오늘 이미 다른 신대원 학우회와 또 다른 학생 단체와 연대해서 이미 기습 시위를 벌인 바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는 조금 더 정제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뜨겁게 확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분노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위에 올라 탁 앉아가지고 냉철하게 지금 현 상황을 또 분석하면서 저희가 신학생으로서 또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 학내에서 뭐 기도회를 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다른 성명서를 또 한번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영성교회를 저희가 한번 찾아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또 상황에 시적절하게 저희가 전략을 잘 짜서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수교 장로회에서 우리 정신대 총학생회 말고는 희망을 보는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우리 이제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윤관 회장님과 우리 많은 학생들 학우들이 거룩의 토대 위에 서는 그런 예장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학생회 윤관 회장이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제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와 만찬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민주노총의 조직체계와 질서를 훼손했다, 이런 불참 사유를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민주노총에 소속된 산별조직과 산하조직을 초청하며 민주노총과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이 회담에 배석한 것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20년 가까이 불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진보 언론인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민주노총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제 청와대 회담이 한국노총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행사로 치러진 책임,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2,806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1%, 10명 가운데 9명의 시민들은 회담 파행의 책임은 민주노총에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모두 소수 의견이 되겠죠. 4%의 시민들은 회담에 참석했던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누구의 책임인지 특정하지 못한다 3%, 청와대의 책임이 있다 2%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당케이니님, 집 근처에 롯데 하이마트가 있어 가끔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너라는 자가 정말 자격 미달이네요. 네, 어제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들으신 소감 남겨주셨네요. 미친 오리새끼님.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미친 오리새끼님.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국회와 법원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법원이 서초동에 있는데 가는 길에 이명박 씨 집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심장님, 정선태 교수님의 감옥 시리즈 너무 유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다른 것도 다 유익합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26일 탕탕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